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저는 아크입니다. 오늘은 이기주님의 언어의 온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 혹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오늘의 첫 번째 글의 제목은 헤아림 위에 피는 위로라는 꽃입니다. 모두가 귀가할 무렵에 문을 열지. 손님이 있느냐고. 생각보다 많아. 아베 야로의 동명 만화를 영화화한 심야 식당은 주인장 마스터의 중저음 내레이션으로 문을 연다. 영화 심야 식당에는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노와 복수의 요소가 없다. 게다가 극의 전개 속도가 한없이 느린 탓에 영화를 보는 내내 감칠맛을 내는 MSG를 한 숟가락도 넣지 않은 요리를 천천히 먹는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론 간이 안 된 콩나물국처럼 싱거운 결말과 온돌방 같은 따뜻함이 이 영화의 미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한 것이 참 많은 듯하다. 해가 지고 상점마다 불을 밝히는 늦은 밤, 일상에 지친 이들이 무거운 몸을 이끈 채 낡은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뒷골목 후미진 곳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온다. 사랑을 잃은 여자, 꿈을 잊은 젊은이, 새로운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그들은 마스터의 입이 아닌 귀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스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음식을 준비한다. 작은 화로를 이용해 마밥을 끓이고 케첩 소스를 뿌린 스파게티를 접시에 올린다. 허름한 식당에 옹기종기 모인 이들은 가족과 친구, 좋은 사람과 나누었던 시간과 추억을 한데 버무린다. 그리고 삼킨다. 그리움을 먹는다. 그렇게 허기를 달래고 그곳에서 마음도 달랜다. 사실 마스터는 그리 친절한 주인장은 아니다. 단골이 아니면 좀처럼 알아채기 힘든 미소를 보이며 팔짱을 낀 채 손님을 맞이한다. 말수도 적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아끼는 것이다. 누구보다 굴곡진 삶을 견뎌온 듯한 그는 상대의 말을 자르거나 함부로 조언을 남발하지 않는다. 차분히 귀를 기울이며 늘 먹던 거로 같은 말로 덤덤하게 대꾸할 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영화 속 마스터처럼 깊은 상처가 있을 법한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위로를 정제한다. 위로의 말에서 불순물을 걸러낸다고 할까. 단어와 문장을 분쇄기에 넣은 뒤에 발효와 숙성을 거친 다음 입 밖으로 조심스레 꺼내는 느낌이다. 위로의 표현은 잘 익은 언어를 적정한 온도로 전달할 때 효능을 발휘한다. 짧은 생각과 설익은 말로 건네는 위로는 필시
부작용을 낳는다. 힘 좀 내라는 말만 해도 그렇다. 이러한 멘트에 기운을 얻는 이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힘을 낼 기력조차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운 내라는 말처럼 공허한 것도 없을 것이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 분발을 종용하는 건 위로일까 아니면 강요일까? 동사 알다가 명사 알에서 파생됐다고 한다. 아는 행위는 사물과 현상의 외피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진득하게 헤아리는 걸 의미한다. 이를 사람에 대입해 봤으면 한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한두 번 대화를 나누거나 우연히 겸상한 뒤에 그 친구 말야, 내가 좀 알지. 이런 식으로 쉽게 내뱉는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로는 그 사람의 진면목은 물론 바닥도 알 수 없는 법이다. 상대의 웃음 뒤에 감춰진 상처를 감지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싫어하는 것까지 헤아릴 때 그 사람을 조금 안다고 겨우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상대에 대한 알미 빠져있는 위로는 되려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대의 감정을 찬찬히 느낀 다음 슬픔을 달래줄 따뜻한 말을 조금 느린 박자로 꺼내보아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본다. 여행을 직업으로 삼은 녀석. 여행은 인간의 본능이다. 어디론가 떠나려는 욕망은 우리의 유전자 안에 각인되어 있으며 인류 문명사는 이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박한 현실 탓에 여행에 대한 욕구를 억누른 채 살아갈 뿐 삶의 터전을 잠시 떠나는 건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여행자는 낯선 길에서 걸음을 뗄 때마다 새로운 사람과 풍경을 만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를 마주하기도 하고 운전할 때 백밀러를 통해 지나온 길을 살피듯 삶의 궤적을 슬며시 되짚어 볼 수도 있다. 후지와라 시냐라는 일본 작가는 여행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여행지에서 날것의 풍경을 건져 올려 기록하는 작가로 유명한 그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훌쩍 길을 떠날 것을 권유한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또한 눈으로 얻는 정보를 경계하고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인도 여행을 할 때 겐지스 강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공부하고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백지 상태에서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야 본질이 보입니다. 돌연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대학교 4학년 때 동아리방에 모인 졸업반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각자 업으로 삼고 싶은 직업을 늘어놓았다. 종종 언론에서 발표하는 대학생 취업 선호도와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한 녀석은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나는 여행을 직업으로 할 거야 라며 조금 생뚱맞은 대답을 내놓았다. 우리는 녀석의 계획을 듣고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대신 여행지에서 엽서나 보내. 하고는 껄껄대며 웃었다. 그때 친구들이 터트린 폭소는 녀석의 계획을 깎아내리는 비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너만큼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격려의 환호성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친구의 성이 정씨라는 점을 착안해 인디아나 정스라는 별명도 붙여주었다. 몇 년 뒤에 친구와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다. 돈이 모이면 휙 하고 파리로, 프라하로 떠난다고 했다. 그곳의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고 했다. 녀석은 난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프랑스 작가 프랑스와즈 사강의 책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며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다들 꿈을 잃어버렸다고 자조하기 분주한 세상이지만 그 친구만큼은 본인이 내뱉은 말을 실행에 옮기며 살아가고 있는 듯했다. 녀석은 말했다. 기주야,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오는 꿈을 꾸었던 것 같아. 노력을 강요하는 폭력. 채찍질이라는 뜻의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있다. 제목 그대로 채찍을 휘둘러대는 영화이다. 스승이 제자에게, 감독이 관객에게. 저예산 영화인데다가 줄거리도 비교적 단순하다. 최고의 재즈 드럼 연주자가 되려는 대학 신입생 앤드류가 교내 밴드에 합류한다. 지도 교수는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악명이 높은 플래처. 플래처 교수는 칭찬이 재능과 꿈을 좀먹는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그만하면 잘했어 라는 표현을 가장 혐오하는 그는 학생들의 달팽이관에 채찍질 하겠다는 듯 연습 도중에 온갖 폭언을 날린다. 누군가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박자가 틀렸어, 바보 멍청이라며 으르렁댄다. 그가 자신의 혀로 휘두르는 채찍은 제자들의 귀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후려친다. 누군가 내게 플래처 교수처럼 학생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더라도 잠재력을 끄집어내기만 한다면 뭐 그만 아닌가요? 하고 묻는다면 나는 반대라고 답할 것이다. 노력은 스스로 발휘할 때 가치가 있다. 노력을 평가하는 일도 온당하지 않다. 일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 중에 종종 내 노력에 등급을 매기려는 이들이 있다. 그런 관심은 정말이지 부담스럽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관심은 폭력에 가깝고 상대에게 노력을 강요하는 건 착취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앤드류가 사촌과 성공의 기준을 두고 언쟁을 벌이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가 한마디 쏘아붙인다. 34세 빈털터리가 되고 술과 마약에 취해 죽는 게 성공이라고 할 순 없잖아. 안 그래? 유명 재즈 연주자인 앤드류가 선망하는 인물 찰리 파커의 삶을 빗대 드럼 연주자가 되겠다는 아들의 꿈을 에둘러 평가절하한 것이다. 그러자 앤드류가 눈을 부릅뜨고 대들었다. 저는 34세 죽더라도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영화라서 가능한 멘트였으리라. 뭐 그렇다 해도 이 얼마나 순수하고 절박한 대사인가.
영화는 우리가 현실에서 감히 토해내지 못하는 말을 대신해서 해주는 것 같았다. 그뿐이랴. 게다가 어떤 영화든 어두운 방에서 문을 열면 빛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서 마구마구 기억들을 솟구치게 한다. 영화를 관람하고 극장을 나서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스위치 같은 게 딸깍 하고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솔로 감기 취약론. 인간은 외로움에 사무치면 자신의 그림자라도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사랑을 줄 대상을 찾지 못해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어느 순간 곪는다고 강변하는 친구 A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A도 마찬가지. 녀석은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이 3번 열리는 동안에도 연애다운 연애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호감에서 출발한 감정이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고 신기루처럼 사라질 때마다 A는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 절규에 나오는 사내처럼 양손을 얼굴에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녀석은 술자리에서 늘 궁시렁댔다. 연애하고 싶은데, 정말이지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런 녀석이 줄기차게 주창하는 이론이 있다. 이름하여 솔로 감기 취약론이다. 연애와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게 핵심이다. 연애는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야. 심리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고 체내의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지. 나 좀 봐. 연애를 못해서 감기와 함께 살다시피 하잖아. 솔로가 감기에 취약한 게 분명해. 참으로 어설픈, 아니 서글픈 이론이다. 게다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육상 경기에서 바톤 터치를 하듯 끊임없이 연애 상대를 갈아치우는 사람도 잔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는 않은데 이런 사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우문에 말려든 녀석은 즉각 우답을 내놓았다. 그거는 아주 간단해. 바람을 피워서 그런 거잖아. 배우자나 연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사람 치고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겠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말 안 해도 잘 알잖아. 면역력도 감퇴할 테고. 아주 쉽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단, A는 늘 외롭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사시사철 감기를 달고 산다. 희극과 비극. 청주시 오송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다른 소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만 같은 압도적인 소음이 열차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앞자리에 앉은 사내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기차 속도에 비례해서 그의 목소리 데시벨도 줄기차게 상승했다. 사내의 입에 부부젤라 같은 응원 도구를 이식해 목소리를 증폭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내는 통화 상대에게 잔뜩 화가 난 듯했다.
1시간 가까이 열과 성을 다해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억지로 들으며 현역 시절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폭넓은 활동량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박지성 선수를 연상했다. 사내의 지구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어쩔 수 없이 통화 내용도 엿듣게 되었다. 그가 토해내는 모든 얘기가 내 귀로 날아들었다. 그 친구는 남을 배려할 줄 몰라.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본인에게 하는 말이 아닐까. 그렇다면 통화를 하면서 자아성찰까지 하는 것인가. 급기야 사내는 통화 막바지에 폭발적인 고음을 자랑하는 가수가 샤우팅을 하듯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말이지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말이야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 문장이 왜 이리 웃기던지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다. 희극적 요소가 다분하지 않은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아 라는 말을 되풀이하다니. 역시 사람은 흥분하면 자신이 내뱉는 말과 행동을 비교하거나 대조하지 못하는 법이다. 다만 한편으로는 사내가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내가 그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건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이 어쩌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해 현대인의 비극적 자화상을 고발하는 행위 예술일지도 모른다는 꿈보다 해몽식의 상상을 하며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찰리 채플린이 그랬던가. 세상사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 말이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크였습니다. 잘 자요. 오늘도 좋은 꿈 꾸고요.